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헌 주택을 허물고 비용을 들여서 새 주택을 짓는 것을 가리키죠.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주로 짓죠.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수익이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언급을 했으니까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가정에 따를 경우, 저번 시간에 언급한 가정에 따를 경우 1인당 2억 6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그랬죠. 수익률은 70.07%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100채를 더 짓게 하고 수익을 소유권자에게 제공할 경우 1인당 총 수익은 2억 5,800만원이 되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번 시간 것을 보면 돼요. 저번에 언급했던 것을 보면 돼요. 이 경우 수익률은 88.36%가 되죠. 그래요. 5천만원 현금을 지급받게 되고 비용은 4,200만원이 들어서 별도의 현금이 필요 없게 되죠. 현금 800만원이 생기죠. 집도 없고 현금도 없죠. 주택가격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그러면 주택가격을 고려해야 되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주택이 인기가 없죠. 그래요. 일반적인 주택보다,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공공아파트가 가격이 낮죠. 가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제한을 안 가하면 주택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혜택을 주게 되면 어떤가요?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요. 주택가격이 5억원에서 10억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또 수익을 얻겠죠. 수익이 5억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은 7억 5,800만원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수익을 얻는 이들이 있죠. 가정에 따르면 1000명이 1200채를 짓는다 했죠. 200채는 팔겠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경우 이 주택을 산 이들도 수익을 얻죠. 얼마씩 수익을 얻나요? 1인당 5억원씩 수익을 얻죠. 그러면 전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1000명에게서는 7,580억원 수익이 생기고 200명에서는 1,000억원이 수익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증가한 이들의 수는 1,200명이 되고 전체 수익은 8,580억원이 되죠.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주택가격이 5억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수익은 8억 600만원이 되죠. 저번 시간에 언급한 거죠. 부가 증가한 이들의 수는 몇 명인가요? 1000명이죠. 전체 수익은 얼마인가요? 8,660억원이죠. 그래요. 비교를 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어느 게 이길까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대한민국도 5년 전에 한 5억 하던 집이 지금 한 10억 하죠. 그래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한 경우에는 빨리 개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빨리 개발하면 어떤가요? 수익을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전체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악이죠. 악인 거예요. 주택도 많이 보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익을 얻는 이들도 더 적어지는 거죠. 악인 거예요. 그래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빨리 개발하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늦게 개발하면 가정에 따를 경우 1인당 수익이 더 증가하죠. 그렇죠. 8억 6백만 원 수익이 나죠. 빨리 개발했으면 7억 5,800만 원 수익이 나죠. 그런데 어때요? 비록 그 수익의 차이가 나지만 빨리 개발하는 게 낫겠죠. 왜 그래요? 환경이 빨리 개선이 되잖아요. 수익은 좀 적더라도 이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겠죠. 그래요. 수익으로만 보면 개발 안 하고 있다가 개발하는 게 더 이익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보는 사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주택을 미리 많이 보급해놨으면 저번 예전에 살펴봤지만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볼 때 전국의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죠.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그 잘못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주고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 되겠죠. 자꾸 방해를 하죠, 정부가. 정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10억 하잖아요. 방해만 안 하면 다 개발이 되겠죠. 자꾸 뭐 이렇게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부터 보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떤가요?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주택은 보급도 안 되고 서울에서 개발 못한 이들은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 의한 주거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결핍이 생기면 어때요? 가격이 상승을 하죠. 가격 상승을 하면 기업에 이익이 생기면서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핍이 해결되겠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귀했죠.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를 막 구매하려고 했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는 가정은 부자라 했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 다 보급돼서 그래요. 결핍이 진행될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렇게 결핍이 해결되는 시점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계속 보급이 되는 거죠. 구매력이 생긴 이들이 계속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처음에는 되게 품질이 안 좋지만 되게 비쌌죠. 보급 단계에서는 품질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이 생기는 이들마다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다 보급이 되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핍이 진행될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요. 그럼 결핍이 해결되는 시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어떤가요? 구매력이 생긴 이들마다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식으로 결핍을 해결을 해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아파트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가요? 결핍이 진행될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월등히 작죠. 근데 공급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가요? 수요량이 계속 감소하겠죠. 필요한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다가 공급량과 수요량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래요. 그 지점이 어떤가요? 결핍이 해결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인 거죠. 그 시점에 이제 구매력이 생기는 이들에게 계속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다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핍이 될 때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요. 공급량도 증가하겠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하여튼 그렇죠.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시장 원리만 언급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정책에 의해서 수요량을 억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제한을 가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요량이 확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또 공급에도 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수요나 공급 쪽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거래된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구매력이 생긴 이들이 어때요?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잠재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수요량은 작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시장 속에서 이렇게 결핍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은 결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있지만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죠.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결핍이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품질이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동차가 부족할 때는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부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대부분 다 보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급차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요. 고급차, 중간차, 좀 저가차 이런 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한 갈등은 크게 없죠. 그래요. 좋은 차를 몰면 좀 부러워하는 정도지 다 차를 갖고 있는데 좋은 차를 갖고 있다 해서 크게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이제 결핍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겠죠. 품질이 좋은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은 상품도 마찬가지 논리가 따르겠죠. 사람들이 소득이 자꾸 증가하면 또 이게 수요량이 생기는 거죠. 수요량이 생기면서 이렇게 또 만나는 가격이 있고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요.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죠.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바뀌는 거 생각하면 되죠. 다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결핍이 해결되면 이제 품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시장 기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죠, 쉽게.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주택 상황은 어떤가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1998년에서 2008년에 결핍이 진행됐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했어요. 2008년에 안정이 됐어요. 이때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에 그냥 맡겨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안 올라간다 했죠. 그래요. 공급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실수요자 다주택자 갈 필요 없는 거죠. 다주택자가 사면 뭐가 안정이 되나요? 임대주택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안정이 되죠. 그래요. 그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요. 실수요자도 많이 사겠죠.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면 수요자가 필요한 양만큼 그냥 공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안 그랬죠. 공급 안 했죠. 확인 가능하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급이 거의 없다 했죠,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잠재 수요량만 계속 증가한 거죠. 잠재 수요량만 계속 증가한 상태죠.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금리가 급락을 했죠. 그것은 부동산 균형가격 법칙에 입각할 경우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했죠. 금리 하락은. 그런데 수요량은 늘어난 상태예요. 결핍이 생긴 상태예요. 어떻게 되나요? 다시 결핍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현재 이 국면인 거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돼요. 공급량이죠. 빨간색 선은 수요량이죠. 처음에 1998년도에 결핍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공급량이 증가했겠죠. 수요량은 점점 감소했겠죠. 그러다가 일정 가격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이때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랑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그래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니 저번주 초과이익 환수제니 이런 거 다 있었죠.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고 뭐 제한 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똑같았다는 거죠. 다주택자 집 못 사게 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정을 찾았을 때 규제를 풀었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장 기능이 작동했으면 주택이 대부분 다 보급되면서 아파트가 대부분 보급되면서 그 시기에 안정이 됐겠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잠재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급감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또 됐나요? 금리가 급락한 2014년도죠.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결핍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공급량 증가하면서 또 수요량은 또 감소했겠죠. 그래요. 그냥 가만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느 지점에서 또 만났겠죠. 근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나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공급량 감소 정책을 썼죠. 분양가 상한제니 이런 건 다 공급량 감소 정책인 거죠.
그래요. 뭐 공공주택 짓겠다는 운동 뭐 이러면서 주민들이 저항을 받고 그랬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만났을 건데 이쯤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공급량 감소 정책을 써버렸죠.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죠. 분양가가 최근 들어서 9월달 들어서 분양이 확 감소했죠. 건설사들이 그 주택을 공급 안 하려고 하죠. 왜? 이익이 안 나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 안 하려고 하겠죠. 조합원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 공급량 감소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이 훨씬 길어지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주택가격 상승하는 시기가 더 길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만 내버려뒀으면 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멈추었을 건데 훨씬 길어져 버린 거예요. 큰 실수한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임대료 증가하게 한 정책이나 법도 큰 실수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벌어졌을까?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서울시장을 했죠. 그때 뉴타운 한다면서 아파트에 공급은 많이 하려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사람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같으면 그냥 시장에 맡겨버려서 뉴타운이나 계속 했으면 문제가 해결됐겠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이상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08년 MB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반가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했다고 하죠. 2008년과 2011년 사이 뭔가요? 이명박 정부 때죠.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왜 그래요?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격이 안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반값 아파트 제공한다면 다 반값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건설사들이 공급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다 반값 아파트만 기다리는데 공급이 안 되겠죠. 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뭐 신경 안 쓰겠지만,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수요자가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거기에 반값 아파트까지 공급한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 건설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공급이 안 돼버리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뭐, 제한을 다 풀고 공급을 하는 게 옳았겠죠. 그래요.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